종부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60%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다. DSR 반드시 완화될 거고 7월달까지 완화될 거다. DTI 틀 내에서 60%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줄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부동산에 관련된 대표적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종부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올해 60%를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올해 공시가격도 하향 조정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최대치인 60%까지 적용을 해서 종부세가 크게 경감이 되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예전부터 계속 강조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DSR 반드시 완화될 거고 7월달까지 완화될 거다. 그리고 이게 DTI 틀 내에서 60%로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다. 그리고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줄 거다. 그대로 적용해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DTI 틀 내에서 관리가 된다면 대출 한도액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보증금에 대한 반환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보증금 반환 대출에 따른 계산법은 제가 내일 PPT 오늘 제가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내일 여러분들이 좀 더 알기 쉽게끔 그 계산 방법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내용만 좀 다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부동산에 관련된 주거 안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역전세, 전세 사기 등 임대차 시장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고 세입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해서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차액 부분만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등록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인분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완화 혜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분들은 RTI라고 해서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이 얘기는 쉽게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발생되는데 그 소득 자금으로 대출 이자를 상환할 수 있냐 없냐, 그 상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자, 그게 규제지역이거나 아니면 비주택인 경우에는 1.5배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1.25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1배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조정되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간략하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임대소득이 1,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다. 그럼 만약에 1.25배로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 1.25배를 나누면 약 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 이자가 800만 원까지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8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고 또 만약에 1.5배다. 1,000만 원에. 그러면 1,000만 원에 1.5배를 나누게 되면 666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연 이자 금액이 666만 원까지 대출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요거를 1배로 하향 조정되면 1,000만 원이 임대소득인데 이게 연 이자 1,000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설명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내일 제가 계산법을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어떻게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는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개인입니다. DSR 40%,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이죠. 따라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원리금이죠. 이 원리금 플러스 기타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기타 대출의 원리금 합상 금액이 연
소득의 40%까지만 적용된다라는 내용이고요. DTI 같은 경우에는 총 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따라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원리금 플러스 기타 대출의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 금액만 합산한 금액, 이게 연소득의 60%가 적용된다. 그럼 당연히 한도가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특례 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까지 이렇게 낮춰서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현재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도 DSR이 제외되고 DTI 60%가 적용되죠.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기일이 도래되거나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에게만 이 대출이 실행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전세 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역전세가 발생된 그런 집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부분만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고, 또 집주인, 개인, 주택임대사업자 분들, 그리고 주택의 형태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익 부분만 지원이 된다. 이게 원칙인데,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속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는 특약을 금융기관과 전제로 해서 특약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뒤에 판서를 통해 여러분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제 조건으로 대출, 전세금, 반환 목출 이외에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부담하는 의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 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한테 계좌로 바로 지급하는 조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 요건을 개선하겠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전세가율, 주택가격 산정 방법 등을 전세 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굉장히 좀 규제를 좀 하는 이런 조건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금융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특별법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 SAGI 보증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 대출로 대안할 수 있도록 5대 은행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겠다. 또한 피해자가 정상적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을 좀 유예하도록 하겠다. 연체되는 걸 좀 유예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경공매 시점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최우선 변제금 한도 내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해 주겠다. 서울은 최우선 변제권이 5,500만 원, 또 수도권 전반적인 과밀억제 권역 같은 경우에는 4,800만 원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무이자 대출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책임 중개를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래서 임대 중개 시 매물, 임대인 정보를 납세 이력이 나와 있는 이런 임대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느 정도 좀 합리화적인 방향으로 좀 완화하는 검토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무주택 청년 등 대상 주거 지원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앞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종부세 관련된 내용이 담겨져 있죠. 가격 급등 이전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부담 환원을 위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 60%로 유지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대비 추가 인하 기발표를 하겠다. 1주택자 가운데에선 지금 현재 45% 이걸 43에서 45% 기준으로 인하하는 방향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 일몰 연장을 해주겠다. 인하액의 최대 70%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 공제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 저당차 입금 이자 상한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을 2,000만 원까지 상향해주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뭐 또한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을 좀 강화하겠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구입 전세자금 23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많이 받죠. 또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소득공제 적용을 연간 납입 한도를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40만 원을 300만 원까지. 또한 청년 우대형 상품 무주택 청년 대상 우대금리를 1.5%포인트를 좀 인하해주고 이자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이런 방향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료를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해주는 방향이 7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주택 담보대출 상품 출시 확대 및 청년층의 미래소득 상환 능력에 대한 부분 이걸 고려해서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을 도입하는데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출 이자를 좀 적게 내면서 서서히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주택 신규 택지 공급, 분양 확대 등 공급 기반을 확충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 토지 종부세를 합산 배제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현행법상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각각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미적용이 됐는데 이거를 해주겠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만 종부세 합산 배제. 자, 그리고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일반적인 민간임대사업자가 아닙니다. 자, 밑에서와 같이 민간협력하에 서울시 상생주택, 이 상생주택은 뭐냐면 민간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제가 민간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 서울시가 저의 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저한테 임대료를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토지를 좀 빌려준 경우 그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간 임대 주택의 주택 임대 사업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또한 공공임대 주택을 연내 10만 7천 호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 공공임대 약 3만 8천 호 입주자 모집, 입주 등 실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신규 택지 토지 보상 완료된 3기 신도시는 4, 4분기 중에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및 신규 후보지 발표 등을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화성, 진안 등 기발표된 택지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15만 호를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지제, 진주, 그리고 김포, 한강 여기에 대한 이제 발표가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정비 사업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노후주택, 도시 재건축, 재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 개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제초안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 특별법 거기에 따른 내용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해드렸고, 또한 정비사업 시행, 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서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 방식 대비 2년에서 3년 이상 단축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기본적인 조합 방식은 절차가 좀 길죠. 구역 지정에서부터 사업 시행인가 굉장히 좀 긴 시간인데 신탁사가 진행할 경우에는 굉장히 간소화지고 통합으로 수립되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방식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자체의 정비사업 기부 체납 기준을 명확화하고 기부 체납 규모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분양권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법령 개정, 사전 청약 확대 등을 통해 신속히 분양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자, 지금은 현재 전매 제한이 완화가 되었죠.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주택에 관해 실거주 의무가 아직까지 법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한 연내 공공분양주택 7만 6천 호 인허가를 빨리 추진하고 사전 청약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의 70%, 80% 수준의 이런 청약, 빨리 사전 청약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가사노동 및 육아, 출산 부담, 경감 등 저출산을 대응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확충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 중 하나는 증여입니다. 증여. 자, 이렇게 혼인 시 결혼 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은 현재 직계 비속 같은 경우 공제가 5천만 원 정도 공제됩니다. 증여세에서. 자, 이거를 한도를 좀 더 확대해주는 방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한 1억 정도까지는 확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뒤에 판서를 통해 다시 한번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조금 더 알기 쉽게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7억에 했는데 전세 시세가 5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따라서 역전세가 약 2억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이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A라는 기존 임차인이 있습니다. 기존 7억에 계약한 임차인이 있는데, 이분이 감액 요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B라는 신규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 신규 임차인이 신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역전세가 난 요 차익 부분 있죠? 요 2억에 대한 부분만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차액 부분만 대출해주겠다. 다만 전제 조건은 기존 임차인이 있어서 다시 감액한 계약을 하거나, 또는 B에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했을 때 요 2억 대출만 실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조건은 금융기관이 C라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당연히 대출을 실행하면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겠죠? 근데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지불하냐면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임차인에게. 따라서 A나 B, 임차인에게 직접적으로 2억이라는 대출을 지급합니다. 이게 좀 다른 점이 있다. 자, 그런데 반대로 A에 기존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기존 임차인이 감액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냥 퇴거하겠대요. 나 퇴거할 테니까 얼마를 줘야 되는 겁니까? 기존 전세 보증금 7억을 반환해 줘야 되겠죠? 자, 7억을 줘야 되는데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현금은 있는데 7억 전체 현금이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겠죠?
그럼 7억 자금을 어디선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마련해야 되냐? 금융기관에다가 마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얼마를 해주냐면 약 DTI 60% 틀내에서 대출을 실행해준다. 그래서 대출이 발생이 되죠. 자, 이 대출한 거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아니죠. 기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급이 다 끝나고 나서 B라는 신규 임차인이 정말 뒤늦게 맞춰진 거예요. 뒤늦게. 그동안 임차인이 안 맞춰져서 A의 임차인에게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다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정말 뒤늦게 갑자기 B의 신규 임차인이 집을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신규 임차인이 봤을 때 우선적으로 뭐가 있냐면 선대출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선대출. 금융기관이 발행한 이 선대출이 있죠? 이 선대출이 있다 보니까 신규 임차인은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 후순위 임차인이 돼버리는 후순위 채권이 되는 겁니다. 후순위 채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경공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가장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 건 뭐예요? 금융기관의 이 대출 금액이 우선적으로 받는 거죠. 그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신규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 나머지를 배당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유찰이 많이 나게 될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나머지 전세 보증금을 전액 다 회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따라서 신규 임차인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금융기관이 A의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을 실행할 때 특약을 겁니다. 이 특약을 누구랑 하냐면 C라는 임대인과 체결을 하는 거예요. 임대인과. 자, 이 특약 조건은 뭐냐면 B가 계약을 해서 전세 계약을 한 전세 보증금을 받죠. 이 전세 보증금을 받는 즉시 상환을 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 요거 받아서 어떻게 해요? 상환을 하겠죠? 자, 이렇게 상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대출 없어지는 거다. 그리고 나서 B는 선순위 임차인이 되는 거고 선순위 채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B의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켜지고 보호가 되죠. 이런 상황에서 또 추가적으로 플러스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한다. 전세 보증보험. 이러면 더더욱더 안정성이 확보가 되겠죠. 이 전세 보증보험은 누가 드는 거예요? C의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자, 이렇게 되면 충분히 B의 신규 임차인이 대출이 지금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계약이 진행될 수 있고 또 공인중개사가 중간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위에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 2억 차익에 대한 대출을 해줄 때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만 한다. 누가? C 임대인이. 자, 이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기 쉽게끔 여러분한테 좀 풀어드렸고 내일 시간은 그러면 개인과 앞전에 제가 얘기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출 한도가 얼만큼 나올 수 있는지 계산법을 통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본인을 대입해 가면서 한번 계산을 통해 대출 한도가 얼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